자, 마오쩌둥은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 미국과 휴전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물론 미국을 꺾은 건 아니지만 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에서 무승부를 벌였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국 민중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8년간 일본과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 뒤에 한 5년가량 이 국공내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군벌들 통일한다고 북벌과 그 군벌들의 난립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민중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지상 최대 목표는 경제 부흥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마오쩌둥은 1953년에서 57년까지 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 니들 먹고 사는 거 그게 문제였어? 그래, 그까짓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서 5개년 경제 계획에 박차를 가해요. 자, 우리나라도 박 대통령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잖아요. 자, 중국도 이 당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성과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깨뽕이 완전히 올라가겠죠? 아, 대체 난 못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어깨뽕이 쫙쫙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1953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소련제 인간 믹서기 스탈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인물입니다. 후르쇼프라고도 하고 후르시초프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가 뭘 했냐면요. 이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을 맹렬히 까버려요. 무려 5시간에 걸쳐서 까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싫은 사람도 여러분 5시간 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벼르고 벼렸으면 이 살아있을 때 면전에는 못하고 죽고 나니까 5시간에 걸쳐서 스탈린을 깐 거예요. 까면서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냐? 이건 아니다. 스탈린이 지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후르쇼프가 주장을 하고 소련은 공산주의가 수정주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마오쩌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마오쩌둥은 이 스탈린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스탈린은 이 장제스를 더 대우했고요. 이 마오쩌둥을 자꾸 길들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감흥 없습니다. 아, 그래, 그 새끼 뒤졌어? 한 이 정도인데 신랄하게 까이는 걸 보니까 마오쩌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뒤진 건 하나도 슬프진 않은데 새끼 그래도 나한테 교훈 하나는 주고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오쩌둥은 자신도 스탈린처럼 죽고 나면 자신이 그 지위가 격화될 거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956년에 권력을 이양하게 돼요. 자,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류사오치고요. 자, 누군지 잘 알죠? 덩샤오핑, 작은 거인. 자, 자신은 이제 뒤로 좀 물러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중국을 이끌어라.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류사오치는 국가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공산당 총서기가 돼요. 그럼 마오쩌둥 자신은 뭐 할까요? 그냥 상황입니까? 여기도 주석이에요. 아니, 그럼 주석이 2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 중국은 이 당이 먼저인 나라란 말이에요. 당이 먼저 결성되고 국가가 그 당의 힘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 류사오치는 국가주석이에요. 국가주석. 그런데 마오쩌둥 자신은 공산당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위에 있고 요 두 사람을 밑에 받치게 해놨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국민당 장제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국공내전 마지막에 양자강을 넘어갈 때 이 국민당이 내분이 일어나면서 장제스가 총통 자리를 리중런에게 넘기게 되죠. 그런데 국민당이 끝까지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제스 자신이 총통 자리를 넘겼지만 그 국민당 총재 자리는 지가 자꾸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단합이 안 돼서 깨져버린 거잖아요. 자, 이렇듯 중국은 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이양했다는 게 완전 넘겨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류사오치 네가 점 찍은 거예요. 마오쩌둥이 자신에게 자신 사후에도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이러지 않고 자신의 어떤 통치 방식은 그대로 이어나가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룬 성과를 계속 성공해낸 마오쩌둥은요. 자, 58년 2월에 2차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흔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 대약진 운동이 이거예요. 자, 마오쩌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본주의 국가 넘버원이 누구죠? 미국이죠. 그럼 공산주의 넘버원은 누구예요? 소련이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넘버2는 누구예요?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 넘버2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 소련과 미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니까 일단 요 영국부터 따라잡아 보겠다는 게 대약진 운동의 목표예요. 대약진, 그러니까 사회 생산을 극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각지에 인민공사라는 게 설립이 돼요. 자, 이 인민공사가 골 때리게 됩니다. 자, 이게 영화 그 장예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에 보면 이건 영화 속 장면이고 이건 실제 사진인데 이 근로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건 뭐 잘못된 게 없죠. 우리도 뭐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같이 동료들이랑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민공사를 통해서 모든 인민들이 이 집단 체제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점심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침도 같이 먹고요. 저녁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가사일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해서 뭐죠? 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 누가 해요? 자, 그러면 인민공사에서 공장일은 부적합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애들을 출연해요. 그리고 얘들을 보고 집안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은 공장 나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집단 체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게 도시의 모습이었는데 농촌에서는 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촌도 인민공사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민공사가 가축이나 소, 뭐 이런 농기구, 트랙터 이런 거를 다 인민공사가 소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는 뭐죠? 집단 농장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밥은 인민공사가 또 마을 식당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이제 그 뭐죠?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들에 나와서 남자랑 같이 일을 연락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일은 또 인민공사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철 생산량, 철의 생산량은 곧 산업의 척도란 말이에요. 이 철 생산량을 영국을 따라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제철은 누가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 박태준 그 포스코 회장이 그 총대 메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제철소라는 게 돈도 엄청 들지만 이 기술력도 엄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후진국에서 우리도 철 만들자 이래가 제철소 뚝딱뚝딱 이렇게 건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성과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제철소를 건설할 돈과 기술이 없으니까 이 전통적인 방식, 이게 토법고로라는 거거든요. 흙을 쌓아서 이 철을 만드는 용광로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여기 철을 집어넣어서 철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철소 방문해 봤습니까? 그 용광로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생산할까요?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막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전형적인 뭐 중국 스타일이죠. 요런 토법고로가 마을마다 만들어집니다. 요런 게 한 전국에 막 65만 개 정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기다 대고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촌의 농부들이 무슨 철 만드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광석을 넣어서 이걸 재련해내야 되는데 농촌의 농부들이 알 리가 없죠, 이걸.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냐면은 그냥 고철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자전거, 뭐 농기구, 나중에는 뭐 트랙터까지 넣어버려요. 트랙터, 뭐든 밥그릇도 넣어요. 밥그릇을 왜 넣어요? 어차피 인민공사 가면 밥을 주니까 집에서 이제 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막 온갖 잡철을 넣어가지고 철이 나오니까 이 생산된 철이 불순물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만들면 철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철도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철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낭비만 실컷 한 거죠. 그리고 인력 낭비를 실컷 한 거죠. 이 철을 이제 그 녹이려면 막강한 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화력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막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연재해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또한 이 마오쩌둥은 이 농촌을 시찰합니다. 시찰하면서 농업 생산량도 끌어올리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농촌들을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자, 뭐를 해로운 새라고 했을까요?
바로 요 귀여운 참새를 보고 마오쩌둥이 한마디 한 거예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나쁜 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왜 새가 나쁘냐? 농부들이 그 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얘가 쌀을 먹으니까 나쁜 새라는 거예요. 쌀 생산량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시 아래 제사해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거한다. 4가지 해로운 거. 자, 이 중에 뭐냐면은 쥐, 모기, 파리, 참새 요렇게 4개를 찍어가지고 제사의 운동 요 4가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파리 모기를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쥐도 사실 이래 어디 구멍에 들어가 숨어 있고 이런데 요 참새 잡는 거는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애들이 막 나가서 지금 이거 들고 있죠. 이것도 들고 있고 깽가리 치고 북 치고 해서 참새들에게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 참새들 저쪽 날아가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깽가리 치고 북 치고 이래서 참새들이 땅에 내려앉지를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참새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렇게 참새를 이만큼씩 마을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잡은 양을 보고 지방 정부에서는 막 표창장을 주고요, 상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잡기 쉬운 참새. 요 제사회 중에 요 3마리 요 3개 작살내는 건 제가 볼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 참새 작살내는 데다가 주력을 해버린 겁니다. 전 중국이. 그래서 중국 전역에 참새가 거의 멸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문제는 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병충해 있죠. 그 곡식에 붙어 있는 그 병충해들 있잖아요. 해로운 해충들. 얘들을 참새가 알고 보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얘들을 먹고 이 쌀도 좀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깃집 가면 고기 실컷 먹고 입가심으로 냉면 먹잖아요. 그것처럼 참새도 그 곤충들 막 잡아먹고 입가심으로 쌀알 몇 개 먹는 건데 요 몇 개 먹는 거 보고 이제 참새를 다 작살내라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참새가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생태계 밸런스가 깨지면서 병충해라든지 메뚜기들이 창궐을 하게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이 잠깐 끊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자, 이런 뻘짓도 뻘짓이지만 이 뻘짓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인력을 빼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의 산업 생산량도 엉망이 되겠지만 농촌은 거의 작살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봤습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것저것 하면 굉장히 바빠요. 하루 종일 쉴 틈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농부들을 불러다가 자꾸 철 만들라 그러죠. 참새 잡으라 그러죠. 이러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애기들이나 이 노인들이 가서 이래 들판에서 일을 하게 있는데 이 젊은 남자들이 빠진 이 농업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도 급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약진 운동은 삽질로 끝나게 되고요. 59년부터 61년까지 아사자가 수천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중국 정부가 이 당시는 과거이기도 하고 공산당 정부니까 불리한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죠. 자, 이게 거의 많으면 5천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몇백만에서 몇천만 사이에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농촌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철 만들고 참새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 다 파괴되고 참새 다 죽어서 이 생태계 밸런스 깨지면서 병충해 창궐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흉년이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산당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공산당의 혁명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홍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속칭 빨갱이라 그러죠. 이 붉은 홍자 써가 홍류인데 반대로 이 전류라는 전류 부류가 있었습니다. 전류는 뭐냐면 우리가 전문의 할 때 이 전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냐? 인민이 굶어 죽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자본주의에 맞서 이기려면 우리 공산주의도 좀 뭔가를 알고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국사의 불행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마오쩌둥은 홍류의 지도자였어요. 홍류를 이끄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덩샤오핑과 류사오치는 전류입니다. 전류.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봤는데 그게 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중간에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원라이예요. 이 저원라이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양쪽이랑 관계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조선시대 서해 유성룡 대감이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인들 대다수가 이 저원라이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 59년 7월 루산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펑더화이가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펑더화이가 누구예요? 자, 6.25 때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국 최고 사령관이죠. 마오쩌둥의 오랜 동지였지만 이 펑더화이가 보니까 농촌에 가보니까 농촌의 젊은이들은 죄다 철 만드는 데 끌려가고 없고 애기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풍요로워집니까? 더 비참해지겠죠. 그래서 이 펑더화이는 이것을 보고 이 대약진 운동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펑더화이를 소련 수정주의자로 몰아붙여가지고 이 펑더화이를 그 국방장관에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국방부장인가요? 해임을 시켜요. 그리고 누구를 앉히냐? 바로 국공내전의 그 공산당 영웅, 국공내전의 여포 린베아오를 그 자리에 앉혀요. 인표죠. 우리말로 인표. 그래서 이 펑더화이는 날아가고 펑더화이는 나중에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갈굼을 엄청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화혁명의 불씨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59년 4월 해서파관이라는 이 경극이에요. 연극의 일종인데 이 해서는 명나라 관료입니다. 명나라 관료인데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냐면요. 황제폐하, 제가 보니까 백성들이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황제폐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그 패드립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집에 관을 짜놨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 각오하고 이런 말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후난성에서 이 사람이 후난성 출신인데 후난성 사람들은 이 해서를 높이 평가해서 이 사람의 연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마오쩌둥이 어느 날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조예가 깊었던 마오쩌둥은 아, 이거 좋은 거다 해서 이거를 널리 알려라. 이 사람의 행적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대학 교수이자 베이징 부시장이었던 이 우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환. 시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우환이에요. 이 우환이 이 해서에 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 루산 회의에서 펑더화이가 날아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해설을 펑더화이로 보게 되는 겁니다. 펑더화이가 바른말했다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을 바른말하는 해설을 죽이려고 했던 명나라 가경제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가 되죠? 마오쩌둥이 되는 거죠. 올바른 말을 했던 해서,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명나라 황제, 올바른 말을 했던 펑더화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오쩌둥,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환이란 인물이 베이징 부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장은 누구냐? 바로 이 펑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펑전은 전류일까요? 홍류일까요? 전류예요. 그러니까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박아둔 인물이란 말이에요. 마오쩌둥은 홍류라 그랬죠. 마오쩌둥이 이 펑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저 해서파관 저 연극 밀어주는 게 내가 펑더화이 자른 거 돌려서 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펑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본인이 좋다고 해서 글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극이 어디까지나 연극인데 왜요? 뭐 찔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맞받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자기가 대약진 운동 대삽질을 해놨기 때문에 별 말은 못하겠는데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은 이 우환과 이 펑전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해서파관이라는 이 경극이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게 바로 그 뒤에는 이 전류의 수장인 덩샤오핑과 류사오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제 이 사람을 날려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쟤를 믿고 후계자로 삼아두었더니만 마오쩌둥이 겁나는 건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완전 격화되는 걸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서 류사오치를 믿었더니만 이 류사오치가 자신이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아예 자기를 까고 들어오니까 이 마오쩌둥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날려버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거물을 바로 건드리면 일이 커지죠. 그래서 이 전략과 투쟁에는 이 마오쩌둥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오쩌둥은 제일 꼬리인 이 우환부터 시작해서 우환, 펑전 요렇게 밑에 애들부터 제거를 하면서 요 두 사람을 겨누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제 저들을 이 전류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이 해서파관을 비판할 사람들을 찾게 돼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장칭이에요. 장칭인데 마오쩌둥의 부인입니다. 자, 깝깝하게 생겼죠, 할머니. 자, 그런데 젊었을 땐 이런 정도의 외모였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는 게 조금 서글프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장칭이 상하이로 내려가서 이 홍류 부류의 글 잘 쓰는 글쟁이 하나를 찾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야오원 위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인물이에요, 요 인물. 얘가 65년 11월에 해서파관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돼요. 자, 어떻게 비판하느냐? 당신들 해서파관이 마치 이 좋은 글인 것처럼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자본주의와 우파들의 음모가 서려 있는 연극이다. 죽으나 사나 혁명만 생각하는 우리 마오쩌둥 주석에게 대드는 덩샤오핑을 이 해소로 축혀 세우는 그런 이 자본주의와 우파들의 음모가 담겨 있다고 이 야오원 위안이 글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썼던 글이 이제 그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펑전 입장에서는 아니 그 글 가지고 다들 왜 이러지 싶어서 자, 이 펑전이 이제 공산당 간부들을 모으게 되고 여기서 2월 요강이라는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2월 요강을 내려서 이 배포를 하게 돼요, 전국에. 뭐냐 하면은 아니 연극이 어디까지나 연극이지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정치에 집어넣으려고 하냐. 자, 그리고 우리 좌파들도 좀 너무 이래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리 좀 해야 된다. 요렇게 결론을 내서 2월 요강이라는 걸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본 마오쩌둥은 무슨 생각을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코웃음을 쳐요. 그리고 오히려 이 2월 요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해서파관은 이제 그 우파의 그 음모가 있는 글이 맞다라는 그런 2월 요록을 전국에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국 지방 공산당 조직에서는 중앙에서 요강이 내려오고 요록이 내려오는데 두 개의 내용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 2월 요록이 마오쩌둥의 마음이라는 걸 전국 지방이 알아들었겠죠. 자, 1966년 5월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문혁소조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혁소조라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요. 문화혁명을 담당할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5.16 통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게 5.16 통지가 우리 역사에서도 5.16은 중요한데 이 중국 역사에서도 이 5.16 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16 통지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혁명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왜? 우파 수정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이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마오쩌둥의 어떤 마음이 담긴 5.16 통지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66년 5월 25일 내위안쯔라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깝깝하게 생겼죠. 자, 제가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식들을 친척들에게 맡겨놓고 공산주의 활동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푹 빠진 사람 있잖아요. 답 안 나오는 사람 대화해보면 이런 사람인데 당연히 이 사람은 혁명이나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조교였습니다. 베이징대 조교였어요. 자, 공교롭게 마오쩌둥도 베이징대 직원 출신이죠. 자, 이 조교인데 이 사람이 베이징대에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자, 요즘도 대자보 붙이나요? 우리 대학 때는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이렇게 벽에 대자보 붙이는데 이 내위찌안에 뭘 붙이냐면요. 대자보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대학교 총장부터 교수들, 이들은 다 우파 수정주의자들이고 이들을 처결해야 된다는 그런 대자보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대자보도 여기에 대응해서 막 붙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냐. 이런 반박 대자보가 막 붙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베이징 대학교가 이제 지금 사진 보면 이 대자보 저 대자보 막 반론이 막 서로 막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오쩌둥이 이 내위안쯔의 대자보를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야, 글 잘 썼네. 이거 전국 각지 대학에 회람시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싹 싸그라들고 내위안쯔의 이 대자보가 옳다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게 되고 이제 그 야오 위안이 그 불씨를 당겼잖아요. 불씨를 얹었고 이 내위안쯔가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신나를 부어버렸어요. 이제 이 대자보 때문에 이제 전국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홍위병이 5월 29일에 최초 결성이 돼요. 그리고 각 대학과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홍위병들이 마구마구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그 중국 사회에 대해 젊은이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자기들이 힘들게 사는 게 누가 그동안 통치했어요? 마오쩌둥이 통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7월 27일 마오쩌둥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조반유리라는 논리를 내세워요. 조반유리가 뭐죠? 이 세상 어떠한 반동에도 알고 보면 그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이렇게 홍위병들을 만들어서 이 홍위병들이 확대되는 게 이 중국 사회의 반항으로 보이겠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오 주석님, 우리가 칼춤 한번 추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바쳐 주실 건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그래, 칼춤 춰라. 그런데 삐리하게 이도 저도 아니게 치지 말고 아주 길거리에 유혈이 낭자하게끔 확실하게 칼춤 춰라. 뒤에 책임은 내가 다 져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나이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7월에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노인이 아니다. 만약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 혁명을 이끌 에너지가 아직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월에 양자강을 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낙동강 수영해 본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그냥 상수원 오염시켰다고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양자강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마오 주석께서는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믿게 되죠. 8월 5일 드디어 오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인민일보에 직접 사령부를 폭파하라는 사설을 게재하게 돼요. 마오쩌둥 자신이 직접 게재한 거예요. 사령부를 폭파하라. 사령부가 어디예요? 그렇죠. 전류들이 잡고 있는 공산당 정부를 폭파해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은 홍위병을 만들어서 미쳐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월 16일에 전국에서 홍위병들이 몰려와요. 자, 이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홍위병들이 이만큼 몰려와요. 시위를 위해서. 그리고 사구 타파를 외치게 됩니다. 사구는 뭐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낡은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옛날 전통이다 싶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옛날 전통과 권위를 다 때려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홍위병들을 마오쩌둥은 잘 왔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는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래 막 사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도시락 싸왔겠습니까? 밥은 누가 줘요? 잠은 어디서 잘 건데? 자기가 국가 돈으로 다 해버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기 사병들을 그냥 국가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면서 그냥 뭐 대규모 연합훈련 한번 한 거예요. 홍위병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류사오치입니다. 류사오치를 끌고 와서 이 빨간 수첩 보이죠? 이게 마오쩌둥 어록이에요. 어록이 접긴 건데 이 수첩을 흔들면서 자아 비판을 강요하는 겁니다. 어디서? 천안문 광장 사람들이 빽빽한 곳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류사오치가 말 더듬거리거나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빨간 수첩으로 대가리 존나 때리고 정강이를 까면서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인간적으로 뭐 멍청했고 어떻게 내가 사실은 우파 분자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류사오치의 부인이었던 왕광메이예요. 왕광미라 그러죠. 이 왕광메이를 아까 그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출신도 자기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 레이디 퍼스트 역할을 국가 주석이잖아요. 류사오치가 이 외교 활동을 할 때 외국에서 이 왕광미를 굉장히 우수한 여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장칭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이게 목걸이 이게 탁구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너는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에 망신을 줬다고 요렇게 옷 입혀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옷을 입혔잖아요. 요렇게 입혀가지고 조리돌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이 펑더화입니다. 한때 이 국방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 대학생, 고등학생 홍위병들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와서 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류사오치는 이 폭행과 폭언에 견디지 못하고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여기 보이죠? 요 모자 씌워가지고. 자, 이런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인사들이나 지주, 어떤 부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홍위병들에게 잡혀요. 지금 이거 보이죠? 차에 머리채 잡혀가지고 카퍼레이드 돌리고 사람들 막 욕하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왜 자살을 하지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중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머리 잡고 머리 밀어버리고 여러분 옷에다가 막 빨간 페인트로 뭐 이상한 글자 써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으로는
이걸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이 우파 류사오치의 똘마니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이징에서 전국 각지로 퍼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영화 하나 소개해주면 이게 패왕별이라는 영화입니다. 장국영 주연의 패왕별이 영화인데, 자, 이 경극하는 사람들도 옛날 전통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구, 아까 옛날 관습 전통 다 때려 부순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홍위병들에게 끌려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네가 반성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마오 사상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목에 나는 뭐 반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 전국이 미쳐서 이렇게 날뛰었고, 그러니까 뭐 신부님이라든지 뭐 이때 뭐 남아있던 뭐 목사라든지 스님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때려 맞아 죽거나 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갔냐면요, 이건 아까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보세요. 요 학생이 이 홍위병 완장을 차고 의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쥐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진짜 의사는 뭐다? 부르주아 우파로 낙인 찍혀가지고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이 그냥 이제부터 동무, 나는 오늘부터 무슨 내과 전문의, 동무는 간호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실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요. 얘들한테 진료받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중국에서 이 병원에서 청소하던 청소하는 여사님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 진료하던 의사들은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상했어요. 이때 막 이 홍위병들 지들 마음대로 세상이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이 문화혁명 당시 희생자도 많게는 거의 2천만까지 잡아요. 2천만 명까지 잡는데, 공산당은 뭐 공식 기록에서 35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공식 기록이. 근데 이걸 축소 은폐한 기록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시위가 일어나서 3만 명만 목숨을 잃어도 이건 대서특필, 완전 해외 토픽에 엄청난 교과서에 계속 실릴 일이에요. 근데 이 35만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축소된 거고, 많이 보는 사람은 2천만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 실패로 한 5천, 최대치 5천만이죠. 이 문화혁명 2천만 합치면 최대 7천만이라는 인구가 이 마오쩌둥의 실수와 권력 탐욕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중국이 개판이었던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런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설치는데 왜 경찰과 군인은 가만히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린베아오였기 때문입니다. 린베아오는 마오쩌둥에 이어서 자기가 후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혁명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린베아오는 군권을 쥐고 이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도 홍위병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위병들이 뭘 하든 그것은 마오 주석님의 혁명 사상에 근거한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명령을 군에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쳐 날뛰어도 이걸 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당연히 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오쩌둥은 당의 권한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군대의 힘으로 당을 움직이는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자, 마오쩌둥이 생각할 때 자기가 군이 당을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린베아오도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왜? 사실 문화혁명이라는 게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수가 됐으니까 이 린베아오 힘도 점점 빼는 거예요. 참고로 류사오치는 아까 사망했다 그랬죠. 덩샤오핑은 지방으로 끌려가서 어떤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린베아오가 생각해보니까, 마오쩌둥이 저렇게 또 뒤통수 쳐서 나도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린베아오는 그냥 죽을 순 없지, 내가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오쩌둥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된 린베아오는 몽골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71년 9월 13일 몽골 공항으로 가던 린베아오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떻게 추락했느냐, 이것은 미스테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도망가다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기체 어떤 조작 미숙으로. 자, 그렇게 린베아오마저 이 제거가 되면서 마오쩌둥은 이제 마음에 큰 상처와 고독감을 안게 되죠. 왜? 자기가 믿었던 애들이 계속 2인자 자리에 오르면 자신을 배신하는 걸 보면서 늙은 마오쩌둥은 이제 인생 무상과 이 권력이 무상함을 느끼게 돼요. 중국이 이렇게 개판이 되는 와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원라이죠.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저원라이가 이 문화혁명에 열개 휩쓸리지도 않으면서요, 이
파괴되어가는 중국을 복구하기 위해서 조언라이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혁명의 기간이었던 72년 닉슨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이때도 조언라이가 주도해서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이 혁명 기간에도 이 문화혁명이 10년을 끌었거든요. 이 와중에도 조언라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이 4인방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혁소조의 그 대표 인물이었고, 자, 장칭, 장춘차오, 아까 그 불딩겼던 야오위안, 이놈이랑 이 왕흥원이라고 요 네 명은 이 조언라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문화혁명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오랜 동지였던 조언라이는 자신의 오랜 동지였던 덩샤오핑을 이제 복귀를 시키고, 이제 이 4인방과는 대대적으로 이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온갖 대삽질을 두 번이나 해서 완전 그 중국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마오쩌둥이 76년 9월 9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조언라이도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의 후계자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자, 공교롭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화고펑이라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죽기 전에 화고펑에게 당신이 맡으면 안심이다 이런 메모를 써줘요. 그렇게 화고펑은 자신이 후계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4인방들은 장칭이 자신이 주석이 되려고 했어요. 주석이 되어서 마오쩌둥의 유훈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요 4인방과 화고펑 사이에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 화고펑은 누구냐? 자, 린베오가 날아가고 나서 군부는 예제닝이라는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제닝이 4인방하고는 손잡을 수 없었고 이 화거펑을 밀어주면서 둘이가 힘을 합쳐서 이들을 먼저 기습적으로 제거를 해버려요. 이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이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군부의 힘을 쓸 수 있는 이 화거펑이가 이 회의를 소집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각기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모조리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화고펑의 시대가 열리는가 했는데 사실 이 공산당이 바라는 인물은 바로 이 능력 있는 덩샤오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제닝 역시 이 덩샤오핑을 밀어주고 덩샤오핑은 화고펑을 밀어내고 80년대부터 덩샤오핑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자, 이제 덩샤오핑은 이 문화혁명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마오쩌둥의 과언은 7대3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7은 뭐죠? 공이고 3은 과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자, 사람이 최대 그냥 한 평균 잡아서 4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대약진과 문화운동으로, 문화혁명 운동으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오쩌둥은 공이 7이나 있다 해서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제닝과 덩샤오핑이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닝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오쩌둥을 완전 개박살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이란 말이에요. 마오쩌둥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덩샤오핑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이 아까 니키타 후르쇼프 있죠. 그 소련의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스탈린 파들의 반격을 받아서 실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덩샤오핑은 예제닝 말도 맞고 그것도 보고 하니까 이 마오쩌둥을 아예 뭐 인간 쓰레기로 보내기보다는 이 마오쩌둥을 어떤 공이 7이 있는 사람으로 남기는 겁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사상은 굉장히 옳고 사회주의 총노선은 아주 옳은 방향이 맞다. 그러나 하지만 마오쩌둥 개인은 나름의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다. 요렇게 마오의 사상은 정답. 하지만 마오 개인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그 비율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중국의 국부가 되고 오늘날 천안문 광장에 마오쩌둥 사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오쩌둥이 다 때려 부셔버린 이 중국을 덩샤오핑이 이어받아서 이제 덩샤오핑은 개방 개혁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다시 살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